화무시비롱. 피고 지는 꽃처럼 우리의 삶도 무상이더라.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은 어떤 꽃도 열을 붉게 피어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아름다움이나 영화는 늘 짧고 덧없이 쓰러지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고전 한문에서 자주 등장하며 중국은 물론 고려 조선시대의 문인들이 신화 산문을 통해 인생무상을 노래할 때 자주 인용되곤 했다. 여기서는 화무시비롱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리고 문학 속에서 사용되어 왔는지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은 원래 중국 고전에 등장하는 속어에서 연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전거를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옛 시가나 산문 속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표현임을 미루어 보았을 때 꽃의 빛깔이 시들고 많은 모습을 자연의 섭리로 삼아 인생의 덧없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당대 시인들이 즐겨 노래한 봄의 꽃들은 화려함의 극치로 사랑받았지만 동시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존재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두보나 이백의 시 속에 보이는 꽃 치미저리이다. 예컨대 두보는 춘망 등에서 전란으로 황폐해진 강산과 대비되는 꽃의 아름다움, 그리고 금세 떨어지는 꽃잎을 통해 영원히 머무는 아름다움이란 없다는 점을 예상적으로 노래했다. 이처럼 당송시대 문인들은 인간사도 꽃처럼 덧없이 흘러간다는 진리를 화무시비롱 한마디로 묘사하곤 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문인들도 화무시비롱의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하여 인생과 권세의 무상함을 노래했다. 고려 말의 문신 이재현의 시문 가운데에는 가을바람에 한순간에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 어느 권세나 영화도 영원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다. 이 시에서 비록 화무시비롱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떨어지는 꽃잎과 권세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연결한 내용은 이 말이 지닌 핵심 사상을 잘 드러낸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절의 정각 혹은 정자에 화무시비롱이라는 편액이나 주련을 걸어두는 관습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사찰이나 서원 혹은 개인의 정원 한편에 우아한 글귀를 걸어둠으로써 자연과 인생의 무상함을 일깨우려는 의도였다. 특히 유학자들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한때 꽃처럼 피어오르지만 결국 시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겸손과 자기 성찰을 가르쳤다. 예컨대 이황이 제자들에게 준 교훈에서도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한 겸허한 태도가 자주 언급된다. 인간의 학문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 역시 꽃이 한때 가장 빛나는 시기를 거친 뒤 언젠가는 시들기 마련이니 그 짧은 순간에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라는 것이다. 그 결과 화무시비롱이라는 표현은 비단 시가의 소재에 그치지 않고 유학자들의 도학적 교훈으로 자주 인용되었다. 역사 속 수많은 흥망성쇠의 얘기는 화무시비롱이 얼마나 절실한 진리인지를 잘 보여준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가는 시기는 왕조의 교체라는 대사건이 일어난 시기였다. 고려 말 권신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영화를 누렸던 인물들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때 많은 문인들은 화무시비롱이여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식의 경구를 사용해 권세와 명예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는 자들에게 경구를 주었다. 조선 중기에도 궁중이나 관가에서 권력 엄수가 심화될 때 왕과 신하가 서로 충돌하거나 사화가 일어나는 등 극심한 정치적 격변이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유생들은 시문을 통해 꽃이 아무리 찬란해도 시경시드는 순간이 온다라는 논리를 설파하며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했다. 이를테면 무오사화나 김효사화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각한 살인의 입장에서는 한때 성군 아래에서 꽃을 피운 줄 알았지만 순식간에 시들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화무시비롱에 비유하기도 했다. 화무시비롱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정원에 대단히 화려한 모란을 심어두고 이를 자랑하다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꽃이 시들어버려 땅에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크게 탄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일화에서는 모란을 기르는 주인의 태도에 주목할 만한데 그는 애초에 영원한 아름다움을 기대했기에 큰 실망을 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가 와서 꽃은 원래 영원히 피어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오히려 그 덧없는 순간을 즐기라고 조언했고 이후 주인은 매 모란꽃이 피는 기간을 찰나의 소중함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꽃의 수명을 아쉬워하는 것을 넘어 찰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되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가르쳐준다. 인생 무상의 철학은 결국 유연함 속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말해주는 셈이다. 화무시비롱이 시사하는 가장 큰 주제는 단연 인생 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불변의 진리, 즉 무상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현재의 영원한 부귀에 자만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지금의 슬픔이나 고난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게 된다. 유불도 각 종교나 사상에서도 무상의 관점을 기반으로 자기 수양과 성찰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화무시비롱이 지닌 보편적 의미를 가늠할 수 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번 피어난 꽃은 필히 시들 수밖에 없고 모든 형상과 양상은 인연 따라 생매를 반복한다는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이 바로 화무시비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존재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한 단계 더 높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가르침이 강조된다.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도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경제력도 눈부신 성과를 자랑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명성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흥망성쇠나 한순간에 바뀌는 대중의 트렌드는 한때 붉게 빛나던 꽃의 짧은 생애를 떠올리게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예컨대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순간에 각광을 받다가 이내 잊혀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화무시비롱을 떠올린다. 이는 단순히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허무주의적 시각보다는 그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고 성찰과 배움을 놓치지 말자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때 더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화무시비롱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덧없고도 기한가를 일깨워준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시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기에 꽃이 피어난 이 순간이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다. 고려와 조선의 문인들이 그리고 중국의 시인들이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한 이유는 단지 지나가는 허무함을 노래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순간 안에서도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연의 섭리를 비유하여 경계와 다짐의 말로 삼았던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한순간의 성공에 도취하거나 혹은 실패에 절망하기보다는 찰나에 피었다지는 꽃에 운명을 되새기며 내일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화무시비롱의 교훈은 비록 꽃이 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유연함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더섭는 순간조차 소중히 여기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니 오늘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그 붉은 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마음껏 감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것이야말로 인생무상의 철학을 긍정적인 자세로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일 것이다. 느티나무 잎 하나 뒹구르르 휘돌며 떨어진다. 내 삶의 끝자락도 저와 같다. 어느 바람에 지는 줄 모르는 낙엽이 땅에 떨어지기까지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것은 분명히 절규가 아니라 춤추는 모습이다. 낙엽지기 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 아름다운 단풍이었다. 말년의 인생 모습도 낙엽처럼 화사하고 장엄한 파노라마이어라.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봄꽃보다 가을 단풍을 더 아름답게 본다. 아침 이슬도 아름답지만 해질녘의 저녁노을은 더 아름답다. 삶의 유혹과 죽음의 공포,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고자 고민하는 것이 인생의 참 공부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늙음의 내리막길이다. 등산도 인생도 오르는 길 힘들지만 내려가는 길은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삶의 길을 멋지게 내려가기 위해 늙음의 미학을 찾아보는 것이다. 늙음의 미학 제1장은 비움의 미학이다. 비움의 실천은 버림으로써 여백을 만드는 일이다. 버림이란 말이 맞지만 너무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 점잖게 나눔이라 해도 좋다. 꽃이 비록 아름답지만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처녀가 설령 아름답지만 처녀를 버려야 옥동자, 옥동녀를 낳을 수 있다. 죽음이란 버림의 끝이다. 성취의 청춘도 아름답지만 버림의 노년은 더욱 아름답다. 이것이 늙음의 미학이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요, 손바닥을 펴고 죽는 것은 모든 소유로부터의 비움이다. 생의 가장 큰 가르침은 죽음이다. 선녀는 죽음으로써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준다. 채운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운 만큼만 채울 수 있다. 집지한 게요, 방주구주다. 두 손으로 잡아보았자 두 개뿐이요. 놓으면 우주가 내 것인 것을. 늙음의 미학 제2장은 노련의 미학이다. 노련이란 단어에는 늙을로 자를 쓴다. 노자에는 노련하다는 의미가 있다. 오랜 세월의 경륜에서 오는 노하우가 있어 노인은 노련한 경험의 결정체다. 노인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있다. 술을 마셔도 젊은이처럼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부동이란 별명이 붙은 것이다. 늙음의 미학 제3장은 점잖음의 미학이다. 노인이 되면 언행이 무겁되 어둡지 않다. 품격이 고상하되 야하지 않다. 그래서 점잖다라는 말이 성립된다. 곧 젊지 않다는 말이다. 젊은이처럼 감성에 쉬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지공사로서 젊은이의 잘못을 보고도 잘 나무라지 않으면 힘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그러한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해하고자 함이다. 점잖음, 그것은 중후한 인생의 완결이자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장엄한 아름다움이다. 늙음의 미학 제4장은 생각의 미학이다. 노인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그러다 보니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일념통천 의지의 샘물이다. 늙은이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이다. 생각이 깊고 많기 때문이다.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염려하고 가문을 지키면서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사고의 고자는 늙을 노변에 속하며 생각하다는 뜻이다. 노인을 낳기로 여는 생각이 많은 분들의 모임이다. 늙음의 미학 마지막 장은 3분의 2의 미학이다. 흔히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고 항변하는데 이 말은 사실이다. 정신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60세면 40세로 생각하고 90세면 60세로 생각한다. 마음마저 육신과 똑같이 늙었다고 생각하면 삶이 위축된다. 죽는 날까지 젊은이의 기상으로 살아가야 한다. 젊은 생각으로서 씩씩한 만년을 맞이해야 한다. 인류의 평균 연령이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온 세상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퇴직의 새벽을 맞이하면 인생 리모델링을 반드시 해야 한다.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이다.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소망하던 오늘이다. 영리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을 일러 총명하다고 하는데, 총은 귀가 밝다는 뜻이며 명은 눈이 밝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눈과 귀가 어두워진다.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자세히 볼 수 없고 또렷하게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문제없다.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듣는 훈련을 평생 해온 그들이기 때문이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찰떡같이 얘기해도 쑥떡같이 건성으로 들어버리니 낭패다. 아름다움의 끝은 죽음이다. 단풍잎이 어느 이름 모를 바람에 느닷없이 똑 떨어지듯이 그렇게 죽는 것이 오복의 하나인 고종명이다.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매우 위태한 고비를 일러 사생관도라 한다. 사관은 죽음의 관문인 것이다. 낙엽 지듯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고종명이다.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은 식도인목과 기도인숨이 끊어진다는 말이다. 밥이 맛을 잃으면 30일 만에 죽게 되고 공기가 맛을 잃으면 3분 만에 죽게 된다. 순간의 유명이다. 나뭇잎 떨어지듯 정전되듯 눈 깜짝할 사이에 밝음과 어둠이 새벽별 보듯 또렷하다. 신의 품에 다가가는 아름다운 구속. 사유의 대자유, 자유의 대자유 속에서 늙어가는 즐거움을 그대는 아는가?